이재현이 나와 수아는 진짜 사랑이야. 민주 너 우리를 봐줘 라고 말할 때 손에는 아직 먹다 남은 명태 주먹밥 반쪽을 꽉 쥐고 있었다. 그건 내가 아침에 일부러 일찍 일어나 그가 좋아하는 맛에 맞게 깻잎과 김가루를 넣어 만든 거였다. 그의 눈빛에 감출 수 없는 조바심이 비치고 손끝이 살짝 떨리는 걸 보며 내 마음은 얼음물에 담긴 듯 아무런 파문도 일지 않았다. 결혼한 지 3년째. 그가 이혼을 요구한 건 이번이 18번째였다. 처음 이혼을 요구한 건 결혼한 지 1년이 되는 날이었다. 그는 술기운을 풍기며 돌아와 박수야가 나를 더 잘 이해한다고 했다. 나는 그날 밤 내내 울며 우리가 연애할 때 그가 쓴 18통의 연애 편지를 뒤적였다. 매 편지 끝에는 민주와 평생 함께하겠다 고 적혀 있었다. 그가 나를 쫓아다닐 때도 18번 고백했다. 홍대 거리에서부터 제주도 해변까지. 마지막 고백은 남산탑 아래에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들고 서울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가 되게 해주겠다고 했다. 어쩌다 1년 만에 평생이 그들을 위해 양보하겠다로 변했지? 이번엔 울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다. 그래. 이재현은 분명히 당황한 듯. 내가 이렇게 쉽게 받아들일 줄 몰랐던 모양이다. 곧이어 흥분한 나머지 탁자 위 물컵을 거의 쏟을 뻔했고 돌아서서 문 쪽으로 달려가며 내가 수야에게 말하러 간다 고 중얼거렸다. 뛰어갈 때 발밑을 살피지 못해 현관에서 넘어질 뻔했는데 내가 미리 챙겨둔 여행 가방이 그를 막아줬다. 그는 돌아서서 나를 힐끔 쳐다보더니 핸드폰 스피커를 켰다. 박수야의 애교 섞인 목소리가 곧바로 흘러나왔다. 재현 오빠. 언니 정말 허락했어? 내가 올라가서 연니한테 사과할까? 다 내 잘못이야. 무릎 꿇어도 좋으니까. 언니가 오빠를 원망하지 않게 해줘. 걱정 마. 이재현은 신발을 신으며 콧방귀를 뀌듯 말했다. 집에서 3년이나 지낸 주부가 무슨 큰 화를 낼 수 있겠어? 그렇네. 박수야의 목소리에 억울함이 묻어났다. 안 가도 이제 언니를 안 알아보는데. 애도 없고. 오빠한테 1,000만 원이나 받아서 벌써 큰 이득이야. 그래도 오빠. 연니한테 잘 말해줘. 상처받지 않게. 오빠가 불쌍해? 이재현이 웃으며 말했다. 너를 위해서라면 1,000만 원쯤 뭐 대수냐. 나는 이 둘이 서로 맞장구 치는 소리를 들으며 그가 먹다 남은 주먹밥과 빈 그릇을 쓰레기통에 버렸다. 도자기 그릇이 쓰레기통 벽에 부딪히며 쿵 하는 소리가 박수야의 마지막 투정 소리를 덮어버렸다. 내가 부엌 정리를 마치기도 전에 이재현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다. 손에 쥐고 있던 이혼 합의서를 내 팔뚝에 쑥 밀어붙였다. 원래 피부가 예민한 나는 즉시 붉은 자국이 생겼다. 왜 아직도 안 움직여? 그는 눈살을 찌푸리며 짜증스럽게 재촉했다. 겨우 10분밖에 안 됐는데. 후회하는 거 아니지? 김민주. 말해두는데 안가에는 돌아갈 수 없어. 빨리 1,000만 원 들고 수야에게 자리를 내줘. 수야가 내 기분을 배려하려고 얼마나 억울해했는지 알아?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마. 나는 수도꼭지를 잠그고 수건으로 손을 닦은 뒤 서류를 받아들고 글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내가 가서 계약서에 서명할 테니 너는 그릇을 씻어. 이재현은 멍하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다. 내가 설거지? 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못하겠어. 나는 그를 무시하고 계약서를 든 채 그 자리에 서서 그를 마주보았다. 한참 후 그는 마지못해 맞춤 정장에 소매를 걷어올리고 끄적거리며 싱크대 쪽으로 걸어갔다. 물이 콸콸 흐르는 소리가 나자 그는 여전히 코웃음을 쳤다. 나와 수아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야. 내가 싫어해도 소용없어. 나는 그가 서툴게 스펀지로 그릇을 닦는 모습을 보며 3년 전 안씨 그룹 마케팅 부장 자리를 포기하고 그를 따라 이 작은 아파트로 왔던 일을 떠올렸다. 그때 그가 말했지. 민주야. 집에서 편히 쉬어. 내가 부양할게. 그런데 결과는? 내 일상이 끝없는 빨래와 닦아도 다 닦지 못하는 바닥.
그리고 그가 밤새 돌아오지 않을 때까지 기다리는 불빛으로 변해버렸다. 그는 취하면 내가 짐이라고, 재미가 없다고 말했지만 내가 원래 회의실에서 혼자서도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걸, 그를 위해 꿈을 포기하고 생계로 바꾼 사람이었다는 걸 잊고 있었다. 계약서 조항은 이미 수없이 읽어봤다. 결국 내가 1,000만 원을 받고 집, 차, 그리고 그의 회사 지분을 포기하라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그는 잊고 있었다. 이 집은 부모님이 내 혼수품으로 준 것이고, 차는 내 생일에 그에게 선물한 것이며, 심지어 그가 지금 운영하는 그 작은 회사의 창업 자금도 내 신탁 기금에서 나온 것임을. 서명을 마친 나는 계약서를 신발장에 올려두고 캐리어를 끌며 현관으로 향했다. 이재현은 아직도 싱크대 앞에서 물이 너무 차갑다고 투덜대고 있었다. 나는 살며시 문을 닫으며 그의 사랑 이야기를 안에 가뒀다. 아래층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서울 봄의 습기를 머금고 있었다. 나는 3년 만에 신는 하이힐을 신고 돌길에 굽이 톡톡 소리를 내며 걸어갔다. 괜찮아. 나는 겨우 25이야. 아직 모든 게 가능해. 손이 문손잡이에 닿자마자 부엌에서 쨍그랑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났다. 도자기 그릇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였다. 돌아보니 이재현이 바닥에 쪼그려 앉아 허둥지둥 깨진 조각들을 주워 담고 있었다. 손끝엔 피가 맺혀 있었고 얼굴은 마치 사장에게 전근삼을 깎인 듯 찌푸려져 있었다. 이 그릇 왜 이렇게 미끄러운 거야? 그는 불평하며 부서진 조각들을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고 주변에 물방울이 튀었다. 아예 안 씻을 걸 그랬어. 어차피 평소에도 이런 거 다 내가 하잖아. 나는 아무 말 없이 문틀에 기대어 그를 바라보았다. 결혼한 지 3년. 그는 밥솥 스위치도 구분하지 못한다. 내가 출장 갈 때마다 그는 라면을 먹거나 밖에 김밥 가게에서 때운다. 지금은 그에게 그릇 2개를 씻으라고 하니 마치 산 하나를 옮기라고 하는 것 같다. 그는 베인 손가락을 문지르며 다시 휴대폰을 들어 박수야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는 순식간에 부드러워졌고 어조마저 낮아졌다. 수야야. 나 지금 설거지 중이야. 아까 실수로 그릇 깨뜨렸는데 손에 살짝 베었어. 전화 너머로 흘러나온 목소리는 의도적으로 걱정스러운 어조였다. 오빠. 어떻게 그렇게 조심하지 못해? 다 내 탓이야. 내가 있었으면 절대 오빠가 이런 일 안 하게 했을 텐데. 아. 오빠. 전에 나에게 사주겠다고 했던 그 에르메스 가방. 매장에 새하얀 색상이 들어왔대. 내일 같이 가서 볼까? 좋아. 당연히 좋아. 이재현은 웃음에 눈이 반쯤 감기며 손의 상처는 완전히 잊은 채 말했다. 가방 하나가 뭐야? 10개라도 사줄게. 이혼 절차 끝나면 내가 직접 제주도에 데려가 줄게. 우리 둘만. 근데 오빠. 박수야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다. 망설이는 듯했다. 언니가 1,000만 원을 가져갔는데 너무 많은 거 아닐까? 우리 회사 요즘 자금 좀 빠듯한데 연니한테 그 돈 다 주면 가방 사고 여행 갈 돈이 모자라지 않을까? 나는 이재현의 표정이 살짝 변하는 걸 보았다. 그가 나를 쳐다보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걱정 마. 그 1,000만 원은 원래 그녀에게 주는 보상금이야.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주부가 그 돈을 받아봤자 쓸 데가 없잖아. 나중에 우리 회사 상황이 나아지면 무슨 가방 못 사겠어? 게다가 그녀가 가진 그 돈이 우리의 진정한 사랑에 비하면 뭐가 대수겠어요? 오빠 정말 다정하시네요. 박수야의 목소리가 다시 달콤해졌다. 그럼 아래층에서 기다릴게요. 빨리 끝내고 내려와요. 전화를 끈 차 이재현은 다시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돌아갔다. 그는 대충 물로 그릇을 헹구더니 거품도 제대로 씻어내지 않은 채 그릇을 찬장에 쑤셔 넣었다. 됐어. 그릇 다 씻었으니 서둘러 서명해. 나랑 수야 데이트하는 거 방해하지 마. 내가 다가가 그가 막 씻은 그릇을 집어들고 위에 남은 거품을 가리켰다. 이재현. 그릇을 이렇게 씻는 거야? 거품도 제대로 씻어내지 않고.
수야가 이 그릇에 담긴 걸 먹고 배탈 나면 어쩌려고? 그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화가 치밀어 올랐다. 내가 왜 그렇게 참견해? 어차피 나랑 수야가 살게 되면 내가 걱정할 필요 없어. 빨리 서명해. 나랑 싸우게 만들지 마. 나는 웃으며 그릇을 싱크대에 다시 내려놓았다. 그릇을 깨끗이 씻거나 아니면 내가 서명 안 해. 너 수야랑 빨리 함께하고 싶지 않아? 이런 사소한 일도 제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그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어? 그는 한참 동안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내가 일부러 괴롭히는 건지 확인하는 듯 했다. 결국 이를 악물고 다시 스펀지를 집어 그릇을 닦기 시작했다. 이번엔 좀 더 진지해져서 씻으면서 중얼거렸다. 정말 귀찮아. 예전에 너랑 결혼하지 말 걸 그랬어. 나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거실로 걸어가 소파 위에 놓인 외투를 집어들었다. 햇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커피 테이블 위에 사진 액자에 비쳤다. 우리가 결혼할 때 찍은 사진이었다. 그는 정장을 입고 나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행복해 보이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지금 보니 그저 아이러니하게 느껴질 뿐이었다. 그가 마침내 그릇을 깨끗이 씻고 손을 털며 걸어 나왔을 때 나는 이미 서명한 이혼 합의서를 커피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상태였다. 서명해. 내가 말했다. 서명하고 나면 우리 사이엔 아무 일도 없었던 거야. 그는 펜을 집어 거의 망설임 없이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마치 한순간이라도 더 기다리는 게 고통인 듯 했다. 서명을 마친 그는 서약서를 내 쪽으로 밀어내고 소파 위에 외투를 움켜쥐더니 문 쪽으로 달려갔다. 나 간다. 앞으로 우리 연락하지 말자. 나는 그가 허둥지둥 사라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방금 전 박수야에게 전화할 때의 다정한 모습을 떠올렸다. 그리고 지난 3년간 그를 위해 해온 모든 것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을 차리고 저녁엔 그가 돌아오길 기다리며 양말을 빨고 양복을 다림질해주고 심지어 회사 자금이 부족할 땐 몰래 내 보석을 팔아 그를 도왔던 일들. 알고 보니 그 모든 것이 그의 눈에는 박수야의 한마디 오빠 보다도 못했던 거다. 나는 합의서를 집어 가방에 넣고 캐리어를 끌고 문 밖으로 나갔다. 아래층 화단 옆에서 분홍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발끝으로 서서 위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재현이 달려 내려오자마자 달려들었다. 박수야였다. 이재현이 그녀를 껴안고는 고개를 숙여 귀에 무엇인가 속삭이자 그녀는 계속해서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이 돌아서서 가려는 순간 박수야가 고개를 들더니 문 앞에 서 있는 나를 발견했다. 그녀의 미소가 잠시 멈추더니 눈빛에 자랑스러운 빛이 스쳤다. 그러고는 이재현의 팔을 휘감은 채 고개도 돌리지 않고 걸어갔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뒷모습이 골목 모퉁이에서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에는 슬픔이 아니라 해방감만이 밀려왔다. 갚아야 할 것은 내가 하나하나 되찾아 오겠다. 수화물을 끌고 몇 걸음 걷다. 눈여겨보니 길모퉁이에 삼성병원 간판이 보였다. 은회색 건물은 봄날의 차가운 빛을 띠고 있었다. 작년에 내 목숨을 앗아갈 뻔했던 그 교통사고. 바로 여기서 응급처치를 받았던 곳이다. 그날은 서울의 장마철.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이재현 회사가 최근 프로젝트를 서두르고 있다는 생각에 특별히 인삼닭찜을 끓여놓고 그가 집에 두고 간 계약서도 가방에 넣어 차를 몰고 회사로 향했다. 강남대로와 논현로 교차로를 지날 때 한 화물차가 갑자기 신호등을 무시하고 돌진해왔다. 나는 쾅 하는 굉음만 들렸고 핸들은 순식간에 통제력을 잃었다. 차창 유리가 산산조각 나 얼굴에 튀었다. 눈을 떠보니 이미 응급실에 누워 있었고 팔에는 깊은 상처가 나 두꺼운 붕대가 감겨 있어 조금만 움직여도 쑤시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다. 간호사가 내 휴대폰을 들고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다. 부인, 저희가 20개 11번이나 전화를 드렸는데 다 끊으셨어요. 다른 긴급 연락처가 있으신가요?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억지로 다른 휴대폰을 꺼내 최지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연은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친구로
그날 인천에서 피아노 공연이 있었지만 전화를 받자마자 마지막 공연을 취소하고 택시를 타고 달려왔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도 머리카락에 빗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고 나를 보자마자 껴안고 울며 말했다. 민주야. 정말 깜짝 놀랐어. 의사가 내가 10분만 더 늦었으면 위험했다고 하더라. 그녀는 하루 종일 내 곁을 지켰고 저녁이 되어서야 내 집에 갈아입을 옷을 가지러 가야 한다는 걸 떠올렸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울면서 병원으로 달려왔고 손에 꽉 쥔 휴대폰을 들고 목소리가 떨리며 말했다. 민주야. 방금 내 집에 물건 가지러 갔는데 너와 재현이 아파트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 나 영상으로 찍었어. 영상을 열자. 화면에는 내가 너무나도 익숙한 거실이 비쳤다. 내가 직접 고른 베이지색 소파, 벽에 걸린 결혼사진, 그리고 이재현이 소파에 앉아 박수야를 품에 안고 손에는 딸기를 먹이고 있었다. 박수야는 그의 어깨에 기대어 웃으며 말했다. 오빠, 언니가 우리가 집에서 이렇게 즐겁게 지내는 걸 알면 화낼까? 이재현은 그녀의 뺨을 꼬집으며 무심하게 말했다. 뭐 어쩌겠어. 지금도 회사에서 바쁘게 일하고 있을 거야. 우리를 신경 쓸 시간이 어디 있겠어. 게다가 그녀는 주부잖아. 설령 알게 된다 해도 뭘 어쩌겠어? 영상 속 딸기는 내가 아침에 명동 슈퍼에서 산 거였다. 특별히 가장 달콤한 품종을 골라 그가 저녁에 돌아오면 함께 먹으려고 했던 것이다. 그 순간 나는 팔의 상처를 바라보며 상처보다 더 아픈 건 마음속 깊이 찢겨나간 그곳이라는 걸 느꼈다. 다음날 점심때가 되어서야 이재현이 느릿느릿 병원에 나타났다. 그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히 빗어 넘겼는데 어젯밤 잠을 제대로 못 잤다는 기색은 전혀 없었다. 내가 깨어있는 걸 보고서야 그는 허둥대는 척하며 다가와 내 손을 잡았다. 민주, 괜찮아? 어제 휴대폰 무음으로 해놔서 전화 못 받았어. 사기 문자인 줄 알았지? 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한마디 한마디 물었다. 내 전화번호도 모르냐? 그의 눈빛이 순간 흔들리더니 급히 화제를 돌렸다. 아이고, 다 내 잘못이야. 무음으로 해놓지 말 걸 그랬어. 걱정 마. 회사에 휴가 신청했으니까 잘 돌봐줄게. 하지만 그가 말하는 돌봐준다는 매일 병원에 와서 30분 정도 있다가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떠나는 것이 전부였다. 지연은 매일 내 몸을 닦아주고 밥을 먹여주며 이재현의 동향을 감시해줬다. 나중에야 알게 됐지만 박수아가 이재현이 내게 1,000만 원을 보상하는 걸 허락한 건 지연이 가진 영상이 공개될까 봐 두려워서였다. 그녀는 막 이재현 회사에서 총무부로 승진했고 서울 직장 생활을 잘 해나가고 싶어 했기에 바람녀라는 오명을 쓰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 생각을 하며 나는 팔에 난 옅은 흉터를 만져보았다. 손끝에 익숙한 감촉이 전해졌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순진하게도 이재현이 바람을 피운다 해도 마음 한켠엔 적어도 나를 위한 자리가 있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다. 그의 눈에는 내가 그저 마음대로 버릴 수 있는 골칫거리일 뿐이었다는 것을. 멍하니 있다가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다. 지연이 걸려온 전화였다. 그녀의 목소리에 흥분이 묻어났다. 민주야, 어디 있어? 내 집 아래에 왔어. 내 부모님이 내가 데리러 오라고 하셨어. 집을 다 정리해 놨다고 하더라. 나는 고개를 들어 멀리 바라보았다. 햇살이 구름 사이로 비쳐 도로에 쏟아지고 있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캐리어를 끌며 지연이 말한 방향으로 걸어갔다. 이제 집에 갈 때다. 진짜 내게 속한 그곳으로 돌아갈 때 지연의 하얀 현대차가 길가에 서 있었다. 창문이 내려가고 그녀가 손을 흔들며 소리쳤다. 민주, 여기야. 내가 막 캐리어를 트렁크에 넣자마자 그녀가 나를 잡아 끌어안았다. 몸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제주도 감귤 향수 냄새가 났다. 드디어 나왔구나. 그 낡은 아파트에 내가 한순간이라도 더 머물게 하고 싶지 않았어. 강남구로 차를 몰고 가던 중
지연은 여전히 분개하며 말했다. 기억나? 그때 박수아가 내 회사 면접에 떨어지고 명동 길바닥에 앉아 울었을 때. 내가 마음이 약해져서 이력서가 괜찮다며 아는 사람을 통해 그녀를 이재현 회사 인턴으로 넣어줬잖아. 그녀는 오히려 돌아서서 내 남편과 어울리기 시작하더니 반년 만에 총무보좌관 자리까지 올라갔어. 얼굴 두께가 명동 성벽보다 두껍더라.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청담동 상권. 익숙한 명품 매장들과 카페들이 보였다. 예전엔 매주 찾아다니던 곳이었지만 이재현과 결혼한 후로는 한 번도 발을 들여놓지 못했다. 다 지나간 일이에요. 나는 가볍게 말했다. 이제 다시는 그런 어리석은 짓 안 할 거예요. 차가 금달래가 가득한 골목으로 들어서자 그 끝이 안씨 집 대문이었다. 검은 철제 문이 천천히 열리며 남색 제복을 입은 장 아저씨가 웃으며 다가왔다. 아가씨, 드디어 돌아오셨군요. 어머님께서 어제 아가씨 방 이불을 회틀하게 말리셨고 인삼차도 따뜻하게 준비해 두셨답니다. 마당으로 들어서자 익숙한 인조산과 흐르는 물, 목조 정자, 심지어 어릴 적 내가 심었던 그 체리나무까지 예전보다 더 자라 있었다. 엄마는 현관문 앞에 서 있다가 나를 보자 눈시울을 붉히며 재빨리 걸어와 내 손을 잡았다. 손끝이 따뜻했다. 많이 말랐구나. 분명 고생이 많았겠지. 돌아오기만 하면 됐어. 밖에서 한 번 단련받은 셈이야. 엄마는 내가 좋아하는 꿀을 넣은 따뜻한 인삼차를 건넸다. 빨리 마시고 몸을 녹여. 아빠는 거실에 홍목 소파에 앉아 다림질한 짙은 회색 정장을 입고 경제신문을 읽고 있었다. 내가 들어오는 걸 보고 신문을 내려놓으며 안도하는 눈빛으로 말했다. 돌아오니 다행이다. 사장 자리. 회사에서 계속 비워두고 있었어. 내일 아침 9시에 출근하면 되겠지? 나는 잠시 멍해졌다가 곧 깨달았다. 예전에 부모님이 나와 관계가 틀어졌다. 며 관계를 끊겠다고 했던 건 사실 이재현에게 보여주기 위한 연극이었다. 그들은 이미 이재현이 안가의 배경을 노린다는 걸 눈치챘고 그가 처음부터 다른 여자를 숨기고 있을까봐 내게 노골적으로 상처를 주지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안가가 딸을 싫어한다는 소문을 흘렸던 것이다. 그에게 내 혼수품으로 작은 회사 하나만 주고 그가 진심이 맞는지 시험해보려 했던 거다. 아빠, 엄마, 죄송해요. 나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고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걱정시켜드려서. 엄마가 내 손을 토닥였다. 바보야. 뭐가 미안해. 내 아빠가 지난 3년 동안 몰래 널 지켜보면서 이재현이 널 제대로 대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 몇 번이고 달려가서 그를 때리고 싶었지만 내가 조금만 더 기다려. 내가 스스로 깨닫게 될 거야 라고 말리며 막았지. 아빠는 가볍게 기침하며 감정을 숨겼다. 그 회사. 내가 예전에 마케팅 부서에서 일했으니 업무 절차도 다 알고 돌아가서 맡기 딱 좋겠어. 아. 그리고 이재현이 요즘 사람을 통해 안씨 그룹과 협력하려고 발로 뛰고 있더라. 아마 내가 집과 완전히 연락을 끊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야. 하인이 나를 방으로 안내했다. 문을 열자. 햇살이 미세 카페트 위로 고르게 비추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내가 예전에 좋아하던 화보책이 놓여 있었고 옷장에는 최신 유행의 정장들이 가득 걸려 있었다. 초요에 세련된 슬랙스부터 젠틀만스터 선글라스까지 모두 엄마가 특별히 사둔 것들이었다. 아가씨, 방은 매일 청소해드리고 옷과 액세서리는 모두 아가씨 사이즈로 새로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냥 입으시면 됩니다. 하녀가 웃으며 말했다. 보석함을 열자. 예전에 착용했던 진주 목걸이와 비추 팔찌. 심지어 아빠가 내 18번째 성인식 선물로 준 파에네리 시계까지 모두 반짝반짝 닦여 있었다. 이재현 집 옷장에 걸린 3년 전 구형 면마 드레스들과 비교하니 갑자기 든든한 느낌이 밀려왔다. 창가에 서서 마당에 한창 피어있는 금달래를 바라보며 나는 휴대폰을 들어 아버지께 메시지를 보냈다. 아빠, 내일 9시
회사에 꼭 갈게요.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나는 알았다. 이제 돌아온 것은 이재현을 맴돌던 주부 김민주가 아니라 안씨 그룹의 총경리 김민주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8시 반. 나는 탄회색 맞춤 정장을 입고 검은색 하이힐을 신고 집을 나섰다. 장 아저씨가 이미 차를 준비해 두었고 검은색 벤츠가 안씨 그룹 빌딩을 향해 천천히 달렸다. 길가의 강남구 풍경은 익숙하면서도 낯설었다. 예전엔 여기서 수많은 프로젝트를 논의했지만 지금 다시 돌아오니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회사에 도착해 출근 도장을 찍자마자 휴대폰이 진동했다. 낯선 번호에서 온 문자였다. 민주 언니, 저 수야예요. 제가 잘못한 거 알아요. 직접 사과드리고 싶어요. 만약 만나주지 않으시면 저는 회사 옥상에서 뛰어내릴 수밖에 없어요. 나는 관자놀이를 문지르며 이 박수야 참 타이밍을 잘 잡는구나. 내가 막 회사에 돌아와 정신없이 바쁠 때를 노려 일부러 뛰어내리겠다고 협박하는구나 생각했다. 하지만 오히려 다행이었다. 이 기회에 그들의 망상을 완전히 끊어버릴 수 있으니까. 나는 명동 스타벅스 30분 후에 만나요 오라고 답장한 뒤 비서에게 오전 업무 보고를 계속하라고 했다. 30분 후 스타벅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창가에 앉아있는 박수야가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분홍색 레이스 드레스를 입고 머리는 유행하는 양모 컬로 펌을 했으며 손가락에는 눈이 부실 정도로 큰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있었다. 내가 들어오는 걸 보자 그녀는 잠시 멍하니 서서 눈빛에 가득한 의아함을 드러냈다. 아마도 그녀는 내가 예전처럼 면마 드레스를 입고 화도 안 한 모습으로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나는 그녀 맞은편에 앉아 가방을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사과하겠다고 하지 않았어? 지금 할 수 있겠네. 박수야는 눈시울이 금방 붉어지더니 눈물이 뚝뚝 떨어지며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다. 민주 언니, 다 내 잘못이야. 화내지 마. 화내다 몸 상하면 안 되잖아. 그녀는 말을 하면서 일부러 왼손을 들어 올려 그 다이아몬드 반지가 더 눈에 띄게 했다. 사실 이 반지는 원하지 않았어. 이현 오빠가 꼭 사주겠다고 하면서 내가 예전에 받은 결혼 반지보다 한 사이즈 더 크게 하겠다고 해서 막을 수가 없었어. 그러면서 옆에 놓인 에르메스 가방을 내 앞으로 밀어주며 한숨을 쉬었다. 이 가방도 마찬가지예요. 재현 오빠가 예전에 언니에게 같은 디자인을 사줬다고 하면서 지금은 더 좋은 걸 사주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값비싼 물건은 언니만이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제가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불편해요. 그녀가 감정을 담아 연기하는 모습을 보니 웃음이 나왔다. 예전에 이재현이 내게 사준 결혼 반지는 아빠가 스위스에서 맞춤 제작한 거였는데 다이아몬드만 해도 2캐럿이었어. 그런데 박수야가 손에 쥔 이건 크기는 커 보이지만 다이아몬드의 투명도와 커팅이 훨씬 떨어지고 한눈에 봐도 가품이야. 에르메스 가방은 금속 부품 색깔도 고르지 않아 중고시장에서 구한 고품질 모조품임이 분명했다. 생각에 잠겨 있는데 문 앞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이재현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와 나를 보자 눈빛이 순간 반짝였다. 아까의 불쾌한 일은 잊은 듯했다. 박수야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재빨리 그의 손을 잡고 억울한 표정으로 말했다. 재현 오빠, 저 지금 연니한테 사과 중이에요. 언니가 아직도 저를 용서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재현은 눈살을 찌푸리며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며 꾸짖는 어조로 말했다. 민주, 수야가 이미 너한테 사과했잖아. 넌 도대체 뭘 더 원하는 거야? 우린 이미 이혼했어. 더 이상 그녀를 괴롭히지 마. 나는 눈썹을 치켜올리며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박수야가 내 생일 선물을 팔았던 대화 기록을 찾아냈다. 카르티에 목걸이였는데 아빠가 내 생일에 선물해준 거였다. 박수야가 몰래 가져가 팔아치웠고 이재현 앞에서는 억울하다는 듯이 내가 그녀를 억울하게 했다고 했다. 괴롭힌다고?
나는 휴대폰을 이재현에게 내밀었다. 당신 진정한 사랑이 내 아빠가 준 목걸이를 팔았을 때 당신에게 뭐라고 했는지 먼저 물어보시죠. 그리고 당신 손에 있는 이 다이아몬드 반지. 그 실제 가치를 알고 있나요? 이재현의 얼굴색이 변했고 시선을 피하며 나를 쳐다보지 못했다. 박수야도 당황하며 급히 휴대폰을 빼앗아 껐다. 울면서 말했다. 아니요, 재현 오빠. 언니가 오해했어요. 목걸이를 판 건 엄마가 아프셔서 어쩔 수 없이. 그래? 나는 일어나 정장 재킷을 정리하며 말했다. 내 엄마는 작년에 부산에 아파트를 샀잖아. 돈이 부족할 리가 없잖아. 게다가 이 가방과 반지가 그렇게 소중하다면 지금 당장 이재현에게 돌려주는 게 낫지. 나중에 남들 등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 듣기보다. 말하고는 나는 돌아서서 걸어갔다. 이재현과 박수야는 그 자리에 굳어 있었다. 문 앞에 다다랐을 때 나는 뒤돌아 한 번 보았다. 박수야가 이재현의 팔을 잡고 무슨 말을 해대고 있었고 이재현의 얼굴은 이미 최악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회사에 돌아와 막 앉자마자 비서가 서류 한 묶음을 들고 들어왔다. 사장님, 이재현 씨가 안 씨와 협의를 원한다고 합니다. 이미 회의실에서 30분째 기다리고 계시며 한 여성분도 동행하셨습니다. 문서 위에 적힌 임시 무역, 이재현 회사, 협력 신청이라는 제목을 보며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역시 왔군. 예전에 부모님이 그에게 준 것은 작은 무역회사 하나뿐이었는데 지난 3년간 사업을 확장할 능력이 없었던 그가 내가 안시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기회를 노려 기생하려는 게 분명했다. 그들을 대회의실에서 기다리게 하세요. 10분 후에 갈게요. 문서를 옆에 내려놓고 컴퓨터를 켜서 임씨의 재무제표를 불러왔다. 비서가 미리 정리해둔 자료에는 지난해 임씨의 매출액이 안씨의 쪼가리에도 못 미치고 공급업체에 미납된 대금도 있다는 사실이 뚜렷이 적혀 있었다. 대회의실 문 앞에 다다르자 안에서 박수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일부러 애교를 섞은 어조였다. 재현 오빠, 민주 언니가 우리를 만나주지 않을까 봐요? 안씨가 이렇게 큰 회사인데 우리가 너무 무례한 건 아닐까요? 걱정 마. 이재현의 목소리는 확신이 부족한 듯 했다. 그녀는 예전에 나를 그렇게 사랑했어. 이혼했더라도 과거의 정을 생각해서 우리를 도와줄 거야. 게다가 안씨는 지금 협력사가 필요한 상황이고 우리 임씨가 딱 도움이 될 수 있잖아. 내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회의실 안에 두 사람이 순간 조용해졌다. 이재현은 몸에 맞지 않는 짙은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었으며 머리도 제대로 손질하지 않은 모습이었다. 지난번 병원에서 거칠에만 하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다. 박수아는 당황한 모습으로 가방끈을 꽉 쥐고 있었고 내가 들어오는 걸 보자 무의식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서다가 실수로 탁자 위에 찻잔을 넘어뜨렸다. 뜨거운 물이 하얀 식탁보에 쏟아져 커다란 얼룩을 남겼다. 김 총경리님. 이재현이 급히 일어나며 얼굴에 웃음을 가득 담았다. 오랜만입니다. 예전보다 더 품위가 느껴지시네요. 그는 내게 악수를 청하려 했지만 내가 움직이지 않자 어색하게 손을 거두었다. 나는 주석 자리에 앉아 임시 회사의 재무제표를 그에게 밀어주었다. 안 씨와 협력하려면 먼저 당신들의 장점을 말해보세요. 그리고 이 보고서상의 미납금은 언제 갚을 생각인가요? 이재현의 얼굴색이 변했다. 보고서를 집어들고 몇 페이지를 넘기며 시선을 피했다.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저희가 최근에 큰 고객과 협상을 진행 중인데 협상이 성사되면 채무는 즉시 상환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찾아뵌 건 안씨 그룹이 저희를 소개해 주셨으면 해서입니다. 저희 임씨는 협상 후 매월 최소 이 정도 매출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는 손을 내밀어 오불나는 손짓을 했다. 500만 원? 나는 눈썹을 치켜세우며 일부러 놀란 척했다. 안씨 계열사 중 가장 작은 협력사도 월 매출이 1천만 원은 됩니다. 500만 원밖에 보장 못한다면 우리와 협상할 자격이 없을 거예요.
이재현이 당황하며 앞으로 다가왔다. 그럼 800만 원. 꼭 해내겠습니다. 안 씨가 기회를 주신다면 저희 임 씨는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 겁니다. 그는 말하면서 박수야에게 눈짓을 보내 그녀가 말을 도와주길 바랐다. 박수야가 재빨리 입을 열었다. 김 총경리님, 저희 사이에 오해가 있었던 건 알지만 재현 오빠는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회사 일을 위해 밤새도록 야근하곤 하죠. 저희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꼭 잘 협력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울먹이며 마치 엄청난 억울함을 당한 듯 했다. 나는 그들이 서로 맞장구 치는 모습을 보며 속으로 비웃었다. 이재현의 회사가 500만 원 매출도 힘들어하는데 800만 원은 꿈도 꾸지 말라는 소리다. 그는 단지 안 씨와의 협력 기회를 먼저 따낸 다음 어떻게든 얼버무리려 하는 것뿐이었다. 좋아. 나는 보고서를 덮으며 형식적인 미소를 지었다. 기회를 주지. 한 달 후. 임 씨가 800만 원의 월 매출을 달성하면 안 씨는 3년 협력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달성하지 못하면 앞으로 안 씨와 협의를 요청하지 마십시오. 이재현은 기쁨에 겨워 급히 고개를 끄덕였다. 김 총경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꼭 해내겠습니다. 그는 박수야를 잡아 일으키며 당장이라도 준비하러 가고 싶어 안달이었다. 그들이 허둥지둥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휴대폰을 꺼내 아버지께 메시지를 보냈다. 아빠, 미끼에 걸렸어요. 곧 답장이 왔다. 잘 지켜봐. 속임수 쓰지 못하게. 의자에 기대어 창밖의 안 씨 빌딩 로고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확신했다. 한 달 후. 임 씨에게는 단 하나의 결말만이 있을 뿐. 안 씨에 완전히 흡수될 것이다. 이재현은 안 씨에 기생하려 했지만 내가 더 이상 그에게 마음 약해질 김민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은 것이다. 회사 일을 처리하고 안 씨 빌딩을 막 나서자마자 엄마가 전화를 걸어왔다. 목소리엔 기대감이 가득했다. 민주야, 퇴근했니? 저녁 일찍 집에 와서 밥 먹어. 우진이 돌아왔단다. 기억나니? 어릴 때 항상 내 뒤를 따라다니던 그 아이 말이야. 강우진? 나는 잠시 멍해졌다. 머릿속에 곧바로 마른 체형의 키 큰 소년의 모습이 떠올랐다. 어릴 적 옆집에 살며 항상 내가 데리고 체리나무를 함께 오르곤 했고 내가 말썽을 부릴 때마다 그가 대신 책임을 졌다. 나중에 그의 가족은 캐나다로 이민 갔고 떠나기 전 손수 만든 작은 호랑이 장식품을 내게 주며 돌아와서 나를 데려가겠다고 했다. 그땐 그냥 어린애 장난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서 그가 돌아오다니. 기억해. 나는 웃으며 말했다. 퇴근하자마자 갈게. 집으로 차를 몰고 가던 중 지연이 메시지를 보냈다.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는데 사진 속 그는 카키색 작업복 바지를 입고 아프리카 초원에 서 있었다. 옆에는 새끼 사자 몇 마리가 따라다니고 있었고 반팔 티셔츠를 통해 근육선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어릴 적 그 연약한 소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언니, 지금 강우진 얼마나 잘생겼어. 복근 8개. 우리 오빠 말로는 해외에서 야생동물 보호 활동을 하며 재단까지 설립했다고. 집에 도착했을 때 마당에는 이미 검은색 지프 한 대가 주차되어 있었고 거실에서는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문을 열자 소파에 앉아 아빠와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는 큰 키의 모습이 보였다. 소리를 듣고 그는 고개를 돌려내게 시선을 주었고 순간 그의 눈빛이 반짝였다. 민주. 그는 일어나서 재빨리 걸어오며 입가에 부드러운 미소를 띄었다. 오랜만이야.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사진 속보다 더 당당해 보였고 피부는 건강한 밀색이었으며 눈은 여전히 예전처럼 어린아이 같은 반짝임을 담고 있었다. 그는 정장 대신 단순한 흰색 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지만 차분한 기품이 느껴졌다. 오랜만이야. 우진. 엄마는 웃으며 나를 끌어당겨 강우진 옆에 앉히고는 내 그릇에 계속 음식을 담았다.
우진, 이 녀석. 해외에서 지내는 동안 너를 많이 그리워했어. 내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일부러 달려왔지. 강우진도 부인하지 않고 그저 나를 바라보며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다. 아프리카에 있을 때 내가 결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오랫동안 마음이 아팠어. 그 뒤에 이혼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바로 비행기표를 끊고 돌아왔어. 나는 깜짝 놀랐다. 그가 이렇게 직설적일 줄은 몰랐다. 옆에 있던 지연이 눈짓으로 내 입술을 움직이며 말했다. 그가 너를 15년 동안 좋아해왔어. 저녁 식사 때 아빠가 회사에서의 내 상황을 묻자 강우진은 조용히 듣고 가끔 내 말을 보충해 주었다. 안씨 회사의 업무를 이미 잘 알고 있는 듯했다. 식사 후 나는 그를 마당으로 불러내어 오해하지 않도록 분명히 말하려 했다. 우진. 나는 그를 바라보며 진지하게 말했다. 내가 아직도 어릴 적정을 품고 있을 거란 건 알지만 나는 막 이혼한 상태라 지금은 일에만 집중하고 싶어. 연애 같은 건 생각하고 싶지 않아. 게다가 나는 너와 달라. 나는 비즈니스 세계에 익숙해졌어. 너는 내 꿈을 좇아야 해. 나를 위해 서울에 갇혀 있을 필요 없어. 그는 웃으며 눈빛에 별빛이 반짝였다. 민주. 내가 돌아온 게 단지 너와 연애 이야기 하려고만 생각했어? 내가 설립한 야생동물보호재단이 최근 안씨와 협력해 생태공익 프로젝트를 진행하려 하는데 내 재단에 도움이 되고 안씨의 사회적 이미지까지 높일 수 있어. 이건 서로에게 이득이잖아. 나는 깜짝 놀랐다. 그가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생각할 줄은 몰랐다.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오며 깊고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게다가 내가 너를 좋아한 지 15년이나 됐어.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야. 어릴 때 너를 아내로 삼겠다고 한 건 농담이었지만 지금 너와 인연을 맺고 싶다고 하는 건 진심이야. 내가 상처받았다는 걸 알아. 하지만 기다릴게. 내가 나를 받아들일 때까지. 저녁바람이 정원의 금달래를 스치고 꽃잎이 우리 발치에 떨어졌다. 강우진의 진지한 눈빛을 바라보며 내 마음속에 갑자기 따뜻한 물결이 일었다. 이건 이재현에게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진심과 존중이었다. 어쩌면 나는 정말로 믿어볼 수 있을지도 몰랐다. 이 세상에는 다른 종류의 감정도 존재한다는 것을. 비서가 사무실 문을 두드렸을 때 나는 임시 최신 재무 보고서를 보고 있었다. 빨간색 적자 숫자가 눈을 찌르는 듯했다. 사장님. 이재현 쪽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녀가 한 장의 자료를 내 책상에 내려놓았다. 그가 예전 협력사였던 김 사장님을 찾았는데 그 사람은 악명 높은 불량배입니다. 전에 사장님께서 그와 협력하지 말라고 만류하셨지만 듣지 않았고 지금 임시 지분의 절반 이상을 김 사장님이 훔쳐갔습니다. 곧 파산할 지경입니다. 내 손끝이 김 사장이라는 이름을 스쳤다. 3년 전 이재현이 꼭 그와 협업하겠다고 고집했을 때 나는 밤새 20페이지 불량의 위험 보고서를 작성했고 심지어 김 사장이 속여 넘어간 회사 목록까지 제시했었다. 그는 오히려 내가 참견한다고 내 인맥을 무시한다. 고 말했었다. 지금 그 대가를 치르는 건 예상했던 일이었다. 알겠다. 나는 보고서를 덮었다. 지금 어디 있나? 회사 로비에 계시며 꼭 만나야 한다며 안 그러면 안 가겠다고 합니다. 비서가 난처한 어조로 말했다. 또 당신이 만나주지 않으면 언론 앞에서 안 씨가 사람을 괴롭힌다고 말하겠다고 하네요. 나는 냉소하며 외투를 집어들었다. 가자. 만나보자. 로비에 도착하자마자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이재현이 보였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가에는 멍이 들어 있었으며 몸에 걸친 양복은 절인 채소처럼 구겨져 있었다. 예전에 그 거칠에만 하던 임 사장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나를 보자마자 그는 마치 구명줄을 잡은 듯 달려와 내 팔을 꽉 붙잡았다. 민주. 날 구해줘. 김 사장 그 자식이 날 속였어. 회사를 가로챘다고.
우리 회사라고. 그냥 두고 볼 순 없어. 그의 손톱이 내 팔을 꽉 움켜쥐어 아팠다. 나는 힘껏 그를 밀쳐냈다. 이씨. 우리 이미 이혼했어요. 임씨는 나와 상관없어요. 어떻게 상관없다는 거야? 그는 급한 나머지 목소리가 변했다. 그 회사는 내가 예전에 지참금으로 준 거잖아. 내가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이 회사를 가질 수 있었겠어. 과거의 정을 생각해서 이번만 도와줘. 나중에 꼭 보답할게. 말이 끝나기도 전에 검은색 벤틀리가 문 앞에 멈춰 섰다. 강우진이 차에서 내려 이 장면을 보자 재빨리 걸어와 나를 뒤에 숨기며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다. 이씨, 자제해 주십시오. 민주에게 손대지 마세요. 이재현은 강우진을 보자 눈빛의 질투가 스쳤지만 감히 드러내지 못하고 태도를 낮췄다. 이 분, 저와 민주 사이의 사적인 일입니다. 잠시 자리를 비켜주시겠습니까? 민주의 일은 내 일이다. 강우진은 내 손을 꼭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가 당신을 돕고 싶지 않다면 누구라도 구걸해봐야 소용없어. 나는 눈물을 글썽이는 이재현의 모습을 보며 조금도 동정심이 생기지 않았다. 내가 당신을 도와줄 수도 있지만 조건이 있어. 그는 즉시 고개를 끄덕이며 어떤 조건이든 다 받아들일게요. 회사만 되찾을 수 있다면 내가 김 사장님과 이야기해서 임시 회사를 돌려달라고 하겠어. 잠시 멈추고 일부러 말투를 늦췄다. 하지만 임시 회사는 안씨 계열사로 편입되어 자회사가 될 거야. 너는 부서 매니저로만 남아서 안씨 지시에 따라야 해. 이재현이 멍해졌다.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너, 내 회사를 삼키겠다는 거야? 내 회사가 아니야. 내가 정정했다. 처음부터 임씨의 창업 자금과 자원은 안씨가 제공한 거야. 지금은 그저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거지. 동의하면 내일 안씨에 와서 계약서에 서명해. 동의하지 않으면 임씨가 완전히 파산하고 빚은 내가 갚는 걸 지켜보게 될 거야. 그는 한참 동안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내가 농담하는 건지 확인하려는 듯 했다. 결국 이를 악물고 동의했다. 좋아. 동의한다. 회사에 남을 수만 있다면 매니저라도 좋으니까. 다음 날 나는 변호사를 데리고 김 사장을 만나러 갔다. 그 사람은 맥주 배를 내밀고 소파에 앉아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다. 김 사장님, 린 씨를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안씨 계열사 2개의 소규모 프로젝트 대리권을 내게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거래는 불공평하니까요. 좋아. 나는 흔쾌히 동의했다. 하지만 임 씨의 모든 지분을 내놓아야 해. 이재현에게서 속여 빼앗은 부분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앞으로는 이재현과 어떤 교류도 금지한다. 김 사장은 즉시 웃음을 터뜨렸다. 문제없어. 그 녀석은 그냥 바보야. 그와 협력하는 건 재미없어. 계약을 마치고 나는 임 씨의 지분 양도 서류를 들고 회의실을 나왔다. 이재현은 이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나를 보자마자 급히 다가왔다. 계약서 다 썼어? 회사 되찾았어? 나는 서류 봉투를 그녀에게 건넸다. 그가 조급하게 봉투를 뜯어보더니 얼굴에 번지던 미소가 서서히 사라지더니 결국 굳어버렸다. 이게 뭐야? 그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지분 양도 대상, 안씨, 조항을 가리켰다. 내가 매니저가 된다고 하지 않았어? 어떻게 안씨 소유가 된 거야? 매니저 자리는 그대로야. 나는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열심히 일해야 해. 못하면 언제든 해고될 수 있으니까. 그는 나를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눈빛을 보냈지만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다. 결국 그가 나를 도와달라고 애원했던 터였다. 내가 돌아서자 강우진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내 손에서 서류 봉투를 받아들었다. 다 처리했어? 응.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지참금이 하나 더 늘었어. 웨딩드레스를 입어보는 날. 강우진은 옆 소파에 앉아 반짝이는 눈으로 내가 피팅룸에서 걸어 나오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상아빛 레이스 웨딩드레스가 내 피부를 더욱 하얗게 돋보이게 했고 드레스 자락의 작은 다이아몬드들이 조명 아래 은은하게 반짝였다. 엄마가 파리에서 특별히 주문한 거라고. 내가 화려하게 시집가게 해주려고. 정말 예뻐. 그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내 어깨끈을 정리해주며 손끝에 따뜻한 감촉이 느껴졌다.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아름다워. 내가 웃으려는 순간 피팅룸 문이 갑자기 열리며 이재현이 비틀거리며 뛰어들어왔다. 머리는 닭장처럼 헝클어졌고 양복에는 흙대가 묻어 있었는데 분명 어딘가에서 급히 달려온 모양이었다. 그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나를 보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고 재빨리 달려와 내 손을 잡으려 했지만 강우진에게 단번에 막혔다. 뭐 하는 거야? 강우진이 나를 등 뒤로 가리며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재현은 아랑곳하지 않고 주머니에서 빨간 벨벳 상자를 꺼내 찰칵 하고 열었다. 안에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놓여 있었는데 다이아몬드는 꽤 커 보였지만 값싼 반짝임을 띠고 있었고 가장자리에는 심지어 작은 거친 자국까지 있었다. 민주. 그의 목소리는 울먹이며 한쪽 무릎을 꿇었다. 내가 잘못했어. 그땐 내가 정신이 나갔던 거야. 박수아와 함께 했던 게 이제야 깨달았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너라는 걸. 나와 결혼해줘.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나는 그 다이아몬드 반지를 보며 웃음이 터질 뻔했다. 이 디자인은 분명 작년에 나온 어느 브랜드의 구형 모델이었고 정품이라면 내 벽에 브랜드 스탬프가 새겨져 있어야 했다. 그런데 그가 들고 있는 이 반지의 내벽은 매끈매끈했고 흔적조차 없었다. 생각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명동 중고상인한테서 샀을 가짜라는 걸. 이재현. 나는 쪼그려 앉아 그 다이아몬드 반지를 가리켰다. 이 반지 얼마 주고 샀어? 그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그다지 비싸지 않아. 진짜야. 내가 특별히 사준 거야. 박수야 건 가짜고. 내가 어떻게 너한테 가짜를 사주겠어. 오. 나는 눈썹을 치켜올리며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미리 저장해둔 정품 사진을 찾아냈다. 그런데 내가 알기로 이 디자인은 작년에 단종됐고 정품 다이아몬드 순도는 VVS1인데 이건 아니 온통 불순물로 가득해 시이도 안 돼. 게다가 여기 봐. 나는 반지 안쪽을 가리켰다. 진품에는 브랜드 약자와 일련 번호가 새겨져 있는데 내 건 있나? 이재현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고 손에 쥔 상자가 바닥에 떨어질 뻔했다. 그럴 리 없어. 그 장사꾼이 진품이라고 했어. 50만 원 주고 샀다고. 50만 원? 강우진이 비웃으며 말했다. 진품은 최소 500만 원인데 50만 원으로 진품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 이재현이 벌떡 일어나 반지 상자를 움켜쥐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 사기꾼 찾아가서 따지러 갈 거야. 감히 날 속이다니. 그가 허둥지둥 도망가는 뒷모습을 보며 나는 고개를 저었다. 강우진이 내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그만둬. 우리 웨딩드레스 계속 입어보자.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지연이 메시지를 보냈다.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다. 이재현이 명동 뒷골목의 오물 배수로에 누워 있었고 얼굴은 멍투성이의 입가에는 피가 흐르고 있었으며 손에는 빈 벨벳 상자를 꼭 쥐고 있었다. 언니. 이재현이 중고상인에게 따지러 갔다가 두들겨 맞고 오물구덩이에 버려졌어. 그리고 박수아가 남자를 데리고 와서 그의 마지막 예금까지 싹 훑어갔어. 방금 그가 빌린 아파트에서 이사 나갔대. 나는 사진을 여러 비참한 모습의 이재현을 보았지만 마음속엔 아무런 파문도 일지 않았다. 지연이 또 영상을 보내왔다. 박수야가 이재현 지갑에서 돈을 꺼내는 장면이었다. 그녀는 고급스러운 원피스를 입고 낯선 남자가 뒤를 따르며 이재현의 여행 가방을 들고 있었다. 얼굴에는 조금도 미안해하는 기색 없이 오히려 혐오스러운 표정이었다. 내가 이렇게 됐는데 돈을 왜 남겨둬?
차라리 나한테 줘. 내가 좋은 땅 골라 묻어줄게. 이재현은 바닥에 누워 그녀의 치맛자락을 잡으려 했지만 그 남자에게 발로 차여 밀려났다. 박수야. 날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사랑한다고? 박수야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웃었다. 내가 사랑한 건 내 돈이야. 이제 내가 파산했는데 내가 뭘 따라다니겠어? 정말로 평생 같이 살 생각이라고? 꿈도 꾸지 마. 영상은 여기서 끝났다. 강우진이 다가와 한번 훑어보고는 살며시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다 지나간 일이다. 이제 아무도 우리를 방해하지 않을 거야. 나는 그의 어깨에 기대어 피팅룸 거울에 비친 웨딩드레스를 입은 내 모습을 바라보았다. 마침내 그 짜증나는 사람들과 일들로부터 벗어났다. 이제부터는 제대로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을 때 나는 강우진과 함께 명동에서 결혼식용 사탕을 고르고 있었다. 간호사의 목소리에 망설임이 묻어났다. 김 씨, 이재현 씨가 지금 저희 병원에 계십니다. 손발 모두 골절이셨고 가족이 없어서 한번 와 주실 수 있나요? 강우진과 나는 서로를 바라보더니 그래도 가보기로 했다. 병실 문을 열자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이재현은 병상에 누워 있었고 팔다리에 섰고 깁스를 한 채 얼굴은 멍이 들었고 머리카락에는 씻어내지 못한 흙자국이 묻어 있었다. 중고상인에게 맞은 뒤 행인이 병원으로 데려온 것이었다. 저를 보자 그의 흐릿한 눈빛이 반짝였고 힘겹게 일어나려 했지만 깁스에 묶인 몸이 움직이지 못해 고통스러운 신음만 내뱉었다. 민주, 왔구나. 그의 목소리는 쉰 듯했다. 날 구해줘. 앞으로는 박수여와는 절대 안 만날게. 너랑만 잘 지낼게. 그의 모습을 보며 내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이재현, 우리 사이엔 이미 끝났어. 내가 온 건 임시 빚을 대신 갚았다는 말 전하러 온 거야. 앞으로 내 삶은 내가 책임져야 해. 그가 더 말하려던 찰나. 병실 문이 다시 열렸다. 박수아가 낡은 가방을 껴안고 뛰어들어왔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얼굴의 화장은 완전히 번져 있었다. 그녀가 이재현의 예금을 빼돌린 후 그 남자에게 모든 돈을 사기당해 갈 데 없이 병원을 찾아온 것이었다. 재현, 너 괜찮아? 그녀가 침대 쪽으로 달려오더니 나를 보자 눈빛의 순간 당황함이 스쳤다. 곧바로 억울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민주 언니, 제가 잘못했어요. 우리 좀 더 도와주실 수 없나요? 앞으로는 꼭 착하게 살게요. 한때 입에 담을 때마다 진정한 사랑이라 말하던 이들이 이제는 서로 의지하면서도 서로를 혐오하는 모습을 보니 문득 아이러니하게 느껴졌다. 도와줄 수 있어? 나는 잠시 멈추고 그들이 순간적으로 희망에 찬 눈빛을 보이자 말했다. 교회에 요양원을 하나 찾았어. 환경도 괜찮고 거기서 지낼 수 있어. 비용은 내가 부담할 테니. 앞으로는 요양원을 떠나거나 누구와도 연락하지 말아야 해. 그들은 잠시 멍해졌다. 내가 이런 식으로 처리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겠지만 다른 선택지도 없었다. 이재현은 팔다리가 부러진 상태였고 치료비도 없었으며 박수아는 한 푼도 없이 머물 곳조차 없었다. 결국 이재현이 먼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우리가 가겠습니다. 그들을 정돈한 뒤 나와 강우진의 결혼식은 예정대로 진행됐다. 그날 강남구의 교회는 유난히 아름답게 장식되었고 입구에는 내가 좋아하는 흰 장미가 가득 놓여 있었다. 부모님은 정식 한복을 차려입으셨고 엄마는 나를 보자 눈물을 참지 못하고 흘리셨다. 아빠는 내 손을 토닥이며 안도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내 딸이 드디어 맞는 사람을 찾았구나. 강우진은 빳빳한 정장을 입고 신부님 앞에 서서 진지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한마디 한마디 서약을 낭독했다. 저 강우진은 김민주를 아내로 맞이하여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영원히 사랑하고 보호하며
그녀의 꿈을 존중하고 그녀의 일을 지지하겠습니다. 영원히. 나는 그를 바라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저 김민주는 강우진을 남편으로 맞이하겠습니다. 순탄할 때나 어려울 때나 영원히 그를 믿고 곁에 있어주며 함께 우리 가정을 지키고 그의 야생동물 보호 사업을 지지하겠습니다. 영원히. 결혼식이 끝난 후 지연이 내 손을 잡고 신나서 말했다. 언니, 이재현과 박수야 좀 봐. 요양원에서 매일 싸우기만 하고 서로 눈도 안 마주치는데 어디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 있나. 참으로 당연한 벌이야.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옆에 있는 강우진을 돌아보았다. 그는 다정하게 내 어깨에 얹힌 꽃잎을 털어주고 있었다. 햇살이 우리에게 쏟아지며 따뜻하고 환했다. 나는 알았다. 과거의 그 끔찍한 날들은 완전히 끝났고 지금의 나는 가족의 동반. 사랑하는 사람의 보살핌. 내가 사랑하는 일이 있다. 앞으로의 매일이 행복과 희망으로 가득할 것이다. 나를 상처 입혔던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 역시 풍파를 겪은 뒤 나만의 햇살을 찾았다. 이것이 아마도 가장 좋은 결말일 것이다. 인과응보. 선악이 갚아지는 법. 그리고 선하고 용감한 사람들은 결국 세상이 부드럽게 대해줄 것이다. 완결.